그깟 소모품이라고요.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공장 정문을 울렸다. 그래, 그깟 소모품 왜요? 불만 있으세요? 그깟 계약직 하나 때문에 왜 호들갑이죠? 여긴 제가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초라한 노인네가 뭘 안다고? 최영진 생산팀장의 오만함과 조롱이 섞인 태도. 그가 그깟 소모품이라 부른 청년은 유기용제 중독으로 의식불명이었다. 그 순간 평범한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아, 상우야. 나다. 30년 만에 그 목소리에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고 공장은 발칵 뒤집힌다. 30분 후 하늘이 검어지기 시작했다. 탁탁탁탁. 저건 H그룹 부회장님 헬기였다. 검은 리무진 10대가 동시에 도착했다. H그룹 임원들, 관련 사장들, 전 경영진이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할아버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그의 손자는 왜 하필 이 공장에서 인턴으로 일해야만 했던 걸까요? 그날 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그 폭풍은 과연 어떤 변화를 몰고 오게 될까요? 들려줄게. 나의 이야기로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3시 30분. 병원 복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정훈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받은 전화. 상대방의 첫 마디에 정훈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정훈 어르신이시죠? 울산 H케미칼 공장에서 연락드립니다. 박혁수 씨가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71살의 나이에도 늘 꼿꼿했던 정훈의 어깨가 순간 무너져 내렸죠. 혁수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병실 안에서 잠든 아내가 깰까봐 조용히 복도 끝으로 걸어가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페인트 제조 라인에서 작업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유기용제 중독.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화학 공장, 유기용제. 그 단어들이 정훈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했습니다.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의무실에서 응급처치 중입니다만. 전화 너머로 들리는 망설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30분 후 정훈은 병원 휴게실의 작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란을 깨뜨렸습니다. 노란 노른자가 그릇에 떨어지는 걸 보며 어린 혁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계란말이 김밥 해주세요. 10살 때였죠. 부모님이 해외 출장을 가서 한 달간 정훈의 집에 머물던 혁수. 매일 아침 계란말이 김밥을 해달라고 조르던 그 녀석. 우리 혁수,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저요?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요. 근데 할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정훈은 그때 잠시 말을 멈췄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란다. 계란물이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렸습니다. 정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 맑던 아이가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똑똑한 아이가 왜 하필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에요. 2013년 졸업식 날 혁수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혁수야, 꼭 그래야겠니?
내 실력이면 대기업 본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가장 높은 곳의 의미를 알려면요. 정우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치를 손자가 실천하겠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여보, 어디 가려고요? 병실 문이 열리며 아내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항암 치료로 야윈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정훈을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아니야. 그냥 물 좀 마시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암 투병 중인 아내에게 척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에 전화 온 거 혁수 맞지? 역시 숨길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였으니까요. 조금 다쳤대. 별일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요. 당신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한때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내가 다녀올게. 격수 얼굴만 보고.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리고 혁수한테 전해요.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정우는 울산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어둠을 가르며 달리는 차 안에서 그는 혁수와의 추억을 하나하나 되짚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며 자랑스러워하던 혁수. 할아버지, 저 이제 할아버지 짐 안 될 거예요. 제 힘으로 학교 다닐 거예요. 그때 정우는 대답했었죠. 우리 혁수는 한 번도 짐이었던 적이 없단다. 그런데 지금 그 자랑스러운 손자가 공장에서 쓰러져 있다니. 순간 정훈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만약 혁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제발. 중얼거리는 기도가 새벽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혁수의 직속 상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혁수를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혁수가 왜 그런 위험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까? 그게 혁수가 자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대신하겠다고. 정훈의 가슴이 또 한 번 아팠습니다. 그래, 그게 혁수였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자신보다 동료를 걱정하는 아이. 할아버지, 사람이 먼저잖아요. 그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20살 생일날 혁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우는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울산까지 남은 거리는 150km. 하지만 그에게는 마치 10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혁수야, 조금만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간다.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 하지만 정훈에게 이 새벽은 가장 길고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6시간의 운전 끝에 정훈은 울산 H케미칼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 너머로 보이는 굴뚝들. 새벽 햇살에 반짝이는 파이프라인들. 정훈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멈추세요. 경비원이 차를 막아섰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이름표에는 김진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죠? 박혁수라는 직원이 다쳐서 저는 그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진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경비실로 들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저으며 돌아왔죠. 죄송합니다. 면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1살의 나이에 250km 거리를 달려왔는데 면회가 안 된다니. 저는 가족입니다. 손자가 다쳤는데 생산팀장님 지시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진수는 미안한 표정이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훈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서려 애썼죠. 제발 한 번만 통화라도. 그때였습니다. 뭐야? 이 새벽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거친 목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큰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영진 생산팀장. 40대 초반의 그는 비싼 양복과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있었죠.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영진은 정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구겨진 셔츠, 피곤해 지친 얼굴, 떨리는 손.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뭐 하러 오셨습니까?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는 말에 담긴 무시가 정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자가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아, 그 계약직 말이군. 계약직. 그 단어가 정훈의 귀를 때렸습니다. 영진은 코웃음을 쳤죠. 경미한 어지럼증입니다.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곧 현장에 복귀시킬 거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경미하다고요? 유기용제 중독이 경미하다고요? 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먹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르신! 영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여긴 제가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특히나 그는 정훈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이런 초라한 차림의 노인네가 들어와서 생산에 방해가 되면 곤란하죠. 순간 정훈의 안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혁수를 위해서. 최소한 상태라도 알려주십시오. 제발. 페인트 라인 계약직 하나 때문에 제가 왜 시간을 낭비해야 합니까? 영진은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1,000만 원짜리로 보이는 명품 시계였죠. 어차피 대체 인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애들은 그냥 그는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그깟 소모품 때문에 왜 이리 난리야? 쓰다가 망가지면 바꾸면 되는. 그깟 소모품. 그 말이 정훈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눈앞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손자를,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 똑똑한 아이를 그깟 소모품이라고? 당신이 정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진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죠. 경비! 이 노인네 쫓아내! 진수가 난감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정훈이 영진을 똑바로 보고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혁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죠. 글쎄요. 신입 계약직이라는 것 말고는. 영진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던데 덕분에 위험한 일도 자진해서 하더군요. 쓸만한 소모품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망가져서 아깝네요. 정훈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영진은 모릅니다. 자신이 쫓아내는 이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그깟 소모품이라 부른 청년이 누구인지도. 알겠습니다. 정훈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를 뒤적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하지만 결코 지우지 못했던 번호.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 김상호 부회장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이 목구멍을 막았죠. 상호야, 짧은 침묵. 나다. 전화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숨 막히는 정적. 마침내 폭발하듯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상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음이 섞인 듯한 감격에 찬 목소리였죠.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박정훈 회장님. 그래, 나다. 30년입니다. 30년 만입니다. 상호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당장. 울산이다. H케미칼 공장. 울산이요? 왜 거기에? 정우는 공장 정문을 돌아봤습니다. 영진이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상호야, 내 부탁 하나 들어주겠니?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모두 불러라. 임원들, 사장들, 할 수 있는 한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우는 차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영긴 씨, 당신은 큰 실수를 했어. 내 손자에게. 아주 큰 실수를.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하지만 곧 폭풍이 몰려올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이. 30분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주차장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탁탁탁탁. 점점 가까워지는 프로펠러 소리. 영진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뭐야? 헬기! 공장 상공에 거대한 검은색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측면에는 선명한 H그룹 로고가 새겨져 있었죠. 영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부회장님이? 헬기가 공장 내 헬기장에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먼지가 사방으로 흩날렸죠. 거의 동시에 공장 정문으로 검은 리무진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10여 대의 최고급 차량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대체 무슨 일이?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광경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이었으니까요. 헬기에서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H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이었죠. 뒤이어 비서진들이 우르르 따라 내렸습니다. 차량에서도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호 부회장을 비롯해 각 계열사 사장들, 전무, 상무, H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총출동한 것입니다. 영진아, 다급한 목소리에 영진이 돌아봤습니다. 최기태 전무, 영진의 삼촌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죠. 삼촌! 갑자기 이게 다 무슨... 기태의 손바닥이 영진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영진이 비틀거렸죠. 아니, 삼촌! 왜 이러세요? 이 미친놈아. 기태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지 알아? 무슨 말씀이세요? 전 아무것도... 네가 쫓아낸 그 할아버지.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쫓아낸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기나 해? 영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노인 하나를 쫓아냈을 뿐인데 왜 이런 호들갑을. 그때였습니다. 창호가 임원들을 이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주차장 구석, 낡은 차에 기대어 서 있는 노인, 바로 정훈이었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호가 정훈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뵙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공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뒤따라온 임원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숨 막힌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박정훈 회장님, H케미칼의 창업주, 전설의 그분이. 영진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무릎이 떨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박정훈 회장, H그룹을 일으킨 전설적인 인물. 1985년 작은 화학 공장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10대 그룹으로 키운 신화의 주인공. 그런 그가 자신이 쫓아낸 그 초라한 노인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그가 그깟 소모품이라 부른 박혁수. 그가 바로 창업주의 손자였던 것입니다. 일어나라, 상호야. 정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가 있었죠. 회장님, 왜 연락을 안 주셨습니까? 30년이나. 내가 떠난 건 내 선택이었어. 하지만 오늘 정훈은 영진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 영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오늘은 오지 않을 수 없었다. 기태가 영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 영진이 비틀거리며 정훈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퍽 하고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죠.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영진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몰랐다. 정훈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몰랐던 건 뭔가요? 영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죠. 당신이 몰랐던 건 혁수가 내 손자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훈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건 그 청년이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형제이고 동료라는 사실입니다. 영진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참회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죠. 의무실로 안내하시오. 정훈의 명령에 기태가 급히 일어섰습니다. 예, 회장님. 이쪽입니다. 의무실로 향하는 길. 공장 직원들이 독도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봤죠.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화학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하얀 침대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청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혁수였습니다. 혁수 씨는 어제부터 의식이 없습니다.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유기용제 급성 중독입니다. 보호 장비 없이. 보호 장비 없이. 창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 환기 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8시간 동안. 8시간이요.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혁수의 차가운 손을 잡았죠. 일하느라 거칠어진 상처투성이 손이었습니다.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의사가
망설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하자 혁수 씨가 자진해서 대신했다고. 현장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면서. 정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가치관, 그것을 손자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미안하다, 혁수야.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공장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소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이 광장으로 모이라는 긴급 소집령이었죠. 3,000명. H케미칼 울산 공장의 전 직원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가 숨죽인 채 기다렸죠. 무대 위에는 마이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정훈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죠. 여러분,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30년 전 이 회사를 떠난 사람입니다. 바람이 멎었습니다. 3,000명의 시선이 한 곳에 모였죠. 아내가 병에 걸렸을 때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회사냐, 가족이냐? 저는 가족을 택했죠. 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광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죠. 오늘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긴 가치가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정훈이 손짓했습니다. 무대 옆에서 들것들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15개의 들것. 그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직원들이 누워 있었죠. 이들은 모두 보호장비 없이 유독물질에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광장이 술렁였습니다. 15명이나 되는 직원이 다쳤다니. 여러분은 이들을 압니까? 정훈의 질문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수 씨, 28살,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계약직이라 병원비가 걱정돼 아픈 것도 숨겼죠. 철수가 들것 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영희 씨, 32살, 홀어머니를 모시는 외동딸입니다. 위험한 작업을 자원했죠. 왜? 수당이 조금 더 나오니까. 영희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정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박혁수, 25살, 광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충격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창업주의 손자가 계약직으로 일했다는 사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현장에서. 혁수는 여러분과 함께 일했습니다. 창업주의 손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했죠. 정훈이 영진을 봤습니다. 무대 아래 무릎 꿇고 있는 영진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죠. 왜일까요? 왜 특권을 버리고 위험을 택했을까요? 정훈이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현장을 모르면 경영을 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면서 어떻게 회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때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혁수와 함께 일했던 동료였죠. 혁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든 일은 자기가 먼저 했고, 야근 수당도 다른 사람한테 양보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은 몰랐죠? 하지만 최영진 팀장은 어떻습니까?
영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이었죠. 그는 혁수를 소모품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체 가능한 부품이라고 했죠.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영진이 소리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닙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기 누워있는 15명에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저는 이 회사를 만들며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정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난 후 그 약속은 잊혔군요. 혁수는 그것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의무실에서 온 연락이었죠. 상호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회장님, 혁수 군이 의식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순간 광장에서 한 호성이 터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우레같이 울렸죠. 정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가자, 혁수에게. 의무실로 향하는 정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뒤에서 영진이 무릎으로 기어 따라왔죠.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시오. 정훈이 돌아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입니다. 잘못된 시스템의 피해자. 영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영진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직이든 뭐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진은 오늘 진정 깨닫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가치를.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혁수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창백했지만 살아있었죠. 할아버지, 약한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정훈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혁수야.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아니에요. 혁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할아버지가 현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눈물이 정훈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늘 한 가지는 증명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무실의 하얀 천장을 바라보던 혁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이제 알겠어요. 왜 할아버지가 현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정훈은 손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위험한지, 이제야 정말로 알겠어요. 쉬어라. 다 나으면. 아니요. 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하지만 단호한 움직임이었죠. 전 계속 여기서 일할 거예요. 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혁수야. 네가 겪은 일이. 할아버지. 혁수가 정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현장을 모르면서 어떻게 경영을 하겠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가장 높은 곳의 의미를 안다고. 정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이렇게까지 지키려는 손자가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죠.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할 거예요. 혁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람을 최우선으로,
그게 진짜 현장이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봄, H케미칼 울산 공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새로운 안전 설비가 설치되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졌죠. 팀장님, 이번 달 안전 점검 결과입니다. 젊은 직원이 보고서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안전혁신팀 사무실. 그 팀장석에는 혁수가 앉아 있었죠. 30살이 된 혁수는 여전히 현장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무죄 600일 달성이라. 대단하네요. 혁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다 직원분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죠. 그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50대 남자. 최영진이었죠. 박 팀장님, 3번 라인 안전 점검 완료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생산팀장은 이제 평범한 생산직 직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영진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그냥 그렇죠. 영진은 생산직으로 강등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는 아니었죠. 매일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며 일했습니다. 이게 다 그때 그 일 때문이야. 영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저 회사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혁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진을 봤습니다. 최영진 씨, 안전 교육은 잘 받고 계시죠? 안전 교육. 영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 팀장님, 전 15년간 이 공장에서 일했어요. 안전 같은 건 눈 감고도 압니다. 그것이 영진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사고가 났습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공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페인트 제조 라인. 영진이 일하던 바로 그곳이었죠. 환기 장치를 껐다고. 누가? 최영진 씨가 작업 속도를 높이려고. 혁수가 달려갔을 때 영진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기용제 중독. 5년 전 혁수가 당했던 바로 그 사고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의식을 잃은 영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한때 소모품이라 부르던 사람들과 같은 사고를 당하다니. 빨리 병원으로! 혁수가 소리쳤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저 도움이 필요한 동료일 뿐이었죠. 또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여름, H케미칼 본사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안전환경본부장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무대 위에 선 사람은 35살의 혁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안전환경본부장 박혁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11년 전 유기용제 중독으로 쓰러졌던 계약직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사건을 기억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를 바꿨습니다. 혁수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영진 씨의 사고 이후 5년간 산업재해 제로. 그 사고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민수가 직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단 한 명의 직원도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일용직이든 모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퇴근하는 것. 그것이 H케미칼의 약속입니다. 영진 씨의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안전은 직급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객석 한편에서 영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안전교육 전문 강사가 된 그는 민수의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어 있었죠. 자신의 사고 경험을
생생히 전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그의 강의는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병원. 정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20년의 투병 끝에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아내. 하지만 긴 싸움에 지쳐 있었죠. 여보, 들었어? 정훈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혁수가 본부장이 됐대. 안전한 경본부장. 아내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손자. 대견하네. 그래, 우리가 옳았어. 정훈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혁수가 특권이 아닌 헌신으로 진짜 리더가 됐어. 창밖으로 울산의 공장 지대가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에 물든 굴뚝들. 예전엔 위험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안전의 상징이 된 곳.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 아내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누군가의 혁수겠지. 그래,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야. 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가지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진정한 경영은 사람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 혁수가 증명했듯이 어떤 어둠이 다가오더라도 서로를 지키는 한 줄기의 빛은 결국 다시 우리의 삶에 스며듭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장 소중한 진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 주세요. 혹시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그 감정을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운동은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